이렇게 문제집이든 수능에 나오는 글은 모든 구조가 있어요. 논리적 구조. 그러니까 뭔가 주장을 하면 그거에 근거가 있고 그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이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논리라는 걸 한자로 찾아보면 논자는요. 한자어 풀이가 책을 모아서 합해서 생각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시면. 네. 그리고 리자는 밭과 그 흙이 있는 곳에 가로랑 세로로 길을 만들어서 나누어서 규칙을 세워서 만든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논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논리력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이가 요거를 규칙으로 이렇게 정리를 못해요. 머릿속에. 이게 붕 뜨는 거죠. 읽으면서. 붕 뜨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를 시키시면 되냐면 논리력 키우는 거 결국에 요약 정리예요. 저 문제집 하나를 1년 동안 푼다는 게 한 학기 동안 푼다는 게 요것 때문인데요. 자, 한 비자를 읽고 문제를 풀었어요. 자, 문단마다 핵심을 파악해서 그래서 이 글의 구조가 뭐고 이 글이 주제가 뭐다.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아이 있으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집을 풀었는데 1문단의 주제가 뭐고 2문단의 주제가 뭐고 말로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요. 요약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직결이 되는 거냐면 논술 있죠. 대입 논술. 대입 논술하고 직결되고요. 실제로 아이들 논술 많이 시키시는데 제가 비문학하고 문학을 굳이 구분한 이유는 비문학적인 글쓰기하고 문학적 글쓰기는 완전히 달라요. 자, 비문학적 글쓰기, 문학적 글쓰기는 완전히 다른데요. 대입에서 요구하는 논술은요. 뭐냐면 대입 논술은요.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근거를 막 자료를 찾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논술은요. 제시문이 나오고 그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모여서 너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냐 찬성이냐 요거를 자기 생각 덧붙이는 이게 대입 논술의 핵심이에요. 뭘 잘해야 되냐? 제시문 읽고 요약 정리 잘해야 돼요. 그럼 비문학에서 요약 정리 잘하는 친구는 대입 논술도 잘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문학적인 글쓰기는 요약 정리 연습을 하면 훈련을 하면은 많이 이렇게 비슷하게 늘어나는데 문학적 글쓰기는요. 정말 이거는 타고나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문학적 글쓰기는. 어느 정도는 이 아이가 문학에 관심도 있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논술을 시키실 때 아이가 글쓰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아이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교까지 가서 쓸 수 있는 사실 글쓰기는요, 요약적인 글쓰기, 요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요약 글쓰기만 연습을 충분히 시키셔도 이 아이가 대학 가고 쓰고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 아이를 만약에 작가를 시키고 싶다. 이 아이의 꿈이 작가고 이 아이가 뭐 소설가나 뭐 방송작가나 뭐 이런 게 되게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만약에 소설류를 더 이제 연습을 시키셔야겠지만 아이가 그 정도까지 안 간다면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 그거를 그리고 타고난 아이보다 더 이제 비슷하게 가려면 많이 오랜 기간 두고 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논술 수업 이렇게 온라인으로 특히 더 많이 열지 않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도 있어요. 길게 보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단기간에 스킬만 늘어서는 사실 글쓰기라는 게 많이 늘지 않아요. 대신에 이런 요약 글쓰기는요. 할 수 있어요. 요약 글쓰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아이들을 뭐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훈련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약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요거 빼먹고 한다? 이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오래된 기사긴 하지만 2018년도, 19년도 가장 어려웠던 첫 번째로 어려웠던 84점 나왔던 그때 기사가 수능처럼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에 이 지문을 빨리 읽고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구조다라는 걸 파악하지 않으면 이 글을 요약하고 정리를 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어휘는 돼도 또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테스트하는 목적이 전공서적 분석하는 역할이거든요. 분석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인데, 자, 이런 지문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이런 어휘력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 밑에 요것들 주제 파악하고
문제 핵심 찾고 구조화하고 요거는요 훈련의 영역이라서 아이들이 요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훈련 근데 생각보다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 하는 친구들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약 정리하는 아이 몇이나 되겠어요. 문제집 풀고 답 맞추고 틀린 거 확인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문단마다 하시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아까 봤던 이게 해겔이에요. 또 나왔어요. 요 해겔을 만약에 요약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워크지에다 요거 넣어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직접 한번 볼게요. 자, 해겔 지문인데 여기서 만약에 1문단만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해겔 지문을 읽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사람은 해겔이겠죠. 당연히 해겔이에요. 해겔이 뭐를 했냐면 변증법이라는 걸 했어요. 변증법. 근데 변증법이라는 게 뭔지를 요약하라는 거예요. 변증법이라는 건 읽을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는데 변증법은 대등한 것도 아니고 세 범주의 병렬도 아니에요. 아 이거 왜 노란색으로 했지? 그게 아니라 대립적인 게 대립적인 것이 조화로운 통일, 조화, 통일 다 같은 말이죠. 수렴적 상향성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는 되지만 여기에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해서 그걸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해겔에게 변증법은 논증을 넘어서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다. 요거 무슨 소린지 몰라도 넘어가면 돼요. 왜? 뒤에 즉이 있으니까.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으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이기에 뭔 소리야 이러고 가는 거죠.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자, 막 철학자들 헛소리하는 느낌이잖아요. 자, 요걸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중심 문장을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요약 정리를 하다 보면 중심 문장이 이거다라는 거가 보이는데 요거거든요, 중심 문장. 자, 요거예요. 병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수렴을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요거 요약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여기다가 핵심 단어 아까 모르는 거 쓰는 거예요. 수렴, 변증법. 뭐 이거를 여기다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수렴하고 수렴이 무슨 뜻인지 찾아서 수렴의 뜻을 쓰는 거죠. 숫자가 무슨 숫자고 렴자가 무슨 렴자인지 요거 수렴 해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변증법이 뭐다 하는 거 여기다가 찾아서 쓰고 이렇게 쓰고요. 요 옆에다가는 뭐를 쓰면 되냐면 옆에다가 문단의 구조를 한번 잘 보이든 안 보이든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1문단이 아니면 요 가운데 마인드맵 익숙한 친구들은 여기다가 해겔의 변증법 뭐 이렇게 쓰겠죠. 변증법 이렇게 쓰고 여기에 첫 번째 문단이 1문단인데 여기에 해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해겔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뭐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병렬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병렬이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여기다 병렬 그림을 이렇게 그릴걸요. 이렇게 대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렬이 아니라 뭐다? 여기에 조화를 이루는 수렴적 상향.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문단이 끝이에요. 이 설명을 이 뒤에 문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단을 읽었더니 자, 이 문단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 문단은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으로 구성한다. 미학의 대사인 예술이 등장해요.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이 뭔지 몰라요. 읽으면서.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영역을 가리킨다. 여기서 써 있어요. 이념이 인식하는 거대. 이념의 정신을 인식하는 거다. 뭐 이렇게 정도 이제 쓴 거죠.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인식 형식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자유다. 여기까지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직관은 주어진 물질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고 표상은 뭐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성을 떠올리는 거고 사유는 대상을 통해 파악하는 논리적 지성이다. 이것도 아이들이 읽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에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 뭐 이런 걸로 규정된다.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 사유에서 종합되고 아까 얘기했던 요거 중요한 게 여기에 나오죠. 자,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직관하고 표상은 사유에서 종합된다는 말이 여기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는 예술하고 종교는 철학에서 종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해 안 하고 지나가는 친구는 평생 가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요거를 여기다 요약한다면 이 문단이 요거죠. 절대 정신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시면 절대 정신이 이념을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요 핵심 단어를 이렇게 뽑아요. 마인드맵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핵심 단어를 뽑아서 이렇게 구조화 시켜 놓으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으로 쓰던 아이가 시험장에 가면 눈으로 그냥 봐요. 눈으로 이거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고 뭐는 버려야 되는 건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역대급 어려운 지문이에요, 사실. 자, 이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학부모 강좌에서 이걸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절대정신이라는 거에 세 형태에 대응하는 형식이 직관, 표상, 사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직관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 직관이라는 거 나오죠? 아이고. 아이고. 네, 직관이라는 게 나와서 여기에 직관하고 뭐를 종합하면 외면성의 표상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뭐 사유라고 했어요. 사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예술, 종교는 철학으로 종합된다. 이렇게 종합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요약이 되면요. 뒤에 있는 문제들이 풀려요. 이게 구조가 이게 안 보이면 어휘는 이해가 돼도 구조를 통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요거를 측정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다는 모르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약 정리를 하는 거죠. 1문단 읽었다. 그럼 1문단을 읽는 거 요약. 처음에 잘 못해요. 처음에 아이들이 잘 요약 못하는데 요거를 요약했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요약하면서 뭐를 하냐면 아까 뭐 지방질이라는 걸로 이렇게 대체하는 단어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자꾸 찾게 돼요. 해겔의 변증법은 해겔 변증법의 구조적 특징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단어들을 떠올려서 요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요약한다면 병렬이 아니라 뭐다? 수렴하고 조화를 이룬 다음에 상향성이 있다. 이렇게만 쓰면 요약 끝이에요. 제가 이거 고3 강의할 때요. 이거를 엄청 시켰거든요, 아이들. 숙제할 때마다 아예 제가 따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교재를 다 이거를 넣었어요. 근데 문제집에 이렇게 돼 있는 문제집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시판되는 문제집이 이렇게 요약하게 되어 있는 문제집 거의 안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독해 문제집 특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안 하고 문제집 푼다? 저는 이거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이거가 하면 저절로 문제 풀려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노트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어휘 노트가 하나 있겠죠. 어휘 노트 어휘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오늘 읽은 게 한비자야. 그러면 한비자 쓰고 아니면 오늘 읽은 게 해겔이야. 그러면 해겔 쓰고 해겔에 대해서 조사한 거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해겔이다. 그럼 해겔에 대해서 읽은 거라든지 아까 그 책에 해겔 있었어요. 해겔에 대해서 조사한 거 쓰고 변증법이 뭔지 조사한 거 정리한 거 쓰고 이게 어휘집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 이게 있는 거죠. 여기다가 지문 유형이 철학이다. 서양 철학 이렇게 쓰고 몇 월 며칠 날 했는지 쓰고 여기다가 제목 해겔의 변증법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능에서는요 제목 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 기출문제 제목 없죠. 일부러 제목 없게 하는 거예요. 왜 없게 할까요? 제목이 있으면요 그게 힌트가 돼요. 제목 안 넣어줘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제목이 이미 앞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비자에게 하객군을 다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가 제목을 이렇게 붙이게끔 해주셔도 좋아요. 이게 최종적인 요약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한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해보시면 아이 독해력이 훅 올라가는 거 느끼실 거예요. 네. 저절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상식 늘고 두 번째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상식 늘고 두 번째 논리력이 늘어요. 그러면 제시문을 좀 어려운 걸 갖고 와도 이렇게 요약을 한다는 거죠. 아까까지 해결 잘 안 보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약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심지어는 이래서 잘 안 풀리는 애들이 그걸 밑에다 쓰고 있어요. 요약 정리를 밑에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정 안 되니까 풀어는 봐야겠고. 근데 요약을 하면 한 단계 더 쉬워지는 거는 맞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문단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가요, 제가 풀어봤는데 안 어려워요. 지문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 자체는 별로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근데 아이들이 이 지문에서 시간을 엄청 많이 쓴 거죠. 시간 모자라서 아마 84점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문제집은 문제 푸는 거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문제 풀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그 유튜브에서 이 해겔이 모르겠다 하면 고3 애들이 해겔의 변증법 이거 수능 문제 치잖아요. 그러면 수능 강사가 뭐 하는 거냐면 뭐 해겔 그다음에 뭐 하냐 저기 뭐 아까 봤던 기축통화 이거요. 기축통화부터 해서 환율에 대해서 경상수지에 대해서 용어를 막 정리를 해주는 해설 강의를 해요. 근데 고3이 돼도 아이들이 이 해설 강의를 먼저 들어요. 해설 강의 이거 먼저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음번엔 이거 안 나올 텐데.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지. 해설 강의 다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설은 언제 들어야 되냐? 지식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쌓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면서 쌓는 거고 시험 때는 모르는 거 나와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게 제일 구멍이라는 거죠. 이걸 제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안 하시면 잘 안 늘어요. 문제집 많이, 그러니까 타고난 애 빼고, 네, 요 요약 정리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